저는 안산에 사는 마은이라고 합니다. 올해 38이고 회사 총무팀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결혼한 지 9년 됐고 아이는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디 꺼내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그냥 누구한테라도 말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며칠 전 제 남편이라는 사람이 우리 친정엄마 생신 밥값이라며 5만 원짜리 한 장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 종이가 미끄러지던 소리가 아직도 제 귓속을 긁고 있어요. 새벽 4시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불도 켜지 않은 부엌에 그냥 서 있었어요. 9년을 산 집인데 그날따라 처음 보는 집 같았습니다. 식탁 다리 옆 타일 한 칸에 작은 먼지 자국이 남아있는 게 보였어요. 그 자리가 바로 며칠 전 그 사람이 5만 원짜리 한 장을 던진 곳이었거든요. 제 손에는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혼 합의서라고 적힌 제가 며칠 전부터 책상 위에 올려둔 서류였어요. 저는 그 종이를 들고 식탁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냉장고 앞에 가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에는 종이 2장이 자석으로 붙어 있었어요. 한 장은 시어머니가 며칠 전에 보낸 시아버지 생신 장보기 목록이었습니다. 한우갈비, 전 5가지, 가족사진용 꽃장식. 그 밑에는 남편이 보낸 문자를 제가 그대로 출력해 붙여둔 종이가 있었어요. 연차 내고 준비해. 토 달지 말고. 5글자였습니다. 부탁도 아니고 상의도 아니고 그냥 통보였어요. 저는 그 5글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친정엄마 생신에는 5만 원짜리 한 장을 던지던 사람이 자기 아버지 생신상은 제 연차까지 내서 차리라고 적어둔 거예요. 그 2장의 종이가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는 걸 떠올리니까 헛웃음이 났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회사에서 미수금을 끝까지 받아내는 걸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거래처가 몇 달째 입금을 미루면 다른 직원들은 포기하라고 해도 저는 끝까지 전화하고 내역서를 정리해서 보내고 결국 받아냅니다. 감정으로 일하지 않아요. 기록으로 일합니다. 언제 무슨 약속을 했고 얼마가 남았는지 저는 그걸 다 적어둡니다. 그게 제 일이고 그게 제 성격이에요. 결혼할 때도 그랬습니다. 저는 결혼 초부터 양가생신 예산을 똑같이 맞추자고 제가 먼저 규칙을 정한 사람이었어요. 시댁에 10만 원을 쓰면 친정에도 10만 원을 쓰고 명절 선물도 양쪽 금액을 맞췄습니다. 한쪽으로 기울면 반드시 짚었어요. 그래서 시댁에서는 저를 두고 야박하다, 계산이 빠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규칙을 굽히지 않았어요. 공평한 게 뭐가 잘못인가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딱 한 군데 제 규칙이 무너지는 곳이 있었습니다. 우리 친정엄마였어요. 엄마 이름은 김순자, 올해 61입니다. 새벽시장 한 구석에서 반찬 가게를 합니다. 제가 무슨 일을 당하든 엄마는 늘 먼저 물러서는 사람이었어요. 은희야, 엄마 때문에 내 집 시끄러워지면 안 된다. 너만 편하면 엄마는 괜찮아. 이 말을 9년 동안 몇 번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시댁에서 무슨 소리를 들어도 제가 분해서 엄마한테 하소연을 하면 엄마는 오히려 저를 달랬어요. 네가 참아라. 네가 잘 살아야 엄마가 발 뻗고 잔다. 그러면서요. 엄마가 그렇게 먼저 물러서니까 저도 따라 물러섰습니다. 그렇게 9년을 견뎠어요. 저한테 엄마의 냄새는요, 부끄러운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새벽시장 젖은 종이박스 냄새, 반찬가게 참기름 냄새, 그리고 제 대학 등록금 만들겠다고 손톱 밑까지 고춧가루가 배어있던 그 냄새.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면 코끝이 시큰해지는 사람이에요. 그 냄새가 저를 키웠으니까요.
엄마는 그 가게에서 번 돈으로 저를 대학까지 보냈고 시집까지 보냈습니다. 한 번도, 단 한 번도 저한테 부끄러운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달랐습니다. 제 남편 김동표, 동갑이고 스튜디오 사진작가예요. 결혼할 때만 해도 감각 있고 다정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앞에서는 다 받아주는 척하고 뒤로는 딴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신경하고 사람을 모욕해 놓고도 그걸 농담이라고 흘려버리는 사람. 그날 밤 제가 이혼 관련 서류를 손에 쥐고 부엌에 서 있던 그 새벽에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제가 지난 9년 동안 그 스튜디오의 진짜 운영자였다는 걸요.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집에 와서 스튜디오 예약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거래처 입금을 챙기고 미수금을 받아내고 분기마다 부가세 신고까지 제 손으로 다 마쳤어요. 그 사람은 카메라만 들었습니다. 숫자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밖에서는 능력 있는 사진작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능력의 절반은 사실 제 손에서 나온 거였어요. 냉장고 문에 붙은 장보기 목록을 다시 봤습니다. 한우갈비, 전 5가지, 가족사진용 꽃장식. 시아버지 생신상에는 이렇게 줄줄이 적어 보내면서 우리 엄마 생신 때 그 시댁 단톡방은 어땠는지 아세요? 전화 한 통, 메시지 한 줄 없었습니다. 며느리 친정엄마 생신이라고 누구 하나 안부를 물은 사람이 없었어요. 완벽한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9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제가 그 새벽에 갑자기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는 비워둔 연차 신청서를 식탁 위로 밀어놓고 대신 노트북을 끌어당겼습니다. 화면을 켜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폴더 하나를 열었어요. 폴더 이름은 그냥 숫자였습니다. 남들이 보면 무슨 회사 자료인 줄 알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제가 9년 동안 조용히 모아온 것들이 줄지어 들어 있었습니다. 송금 내역 캡처, 영수증 사진, 문자 화면, 통장 거래 기록, 날짜 순으로 항목별로 제가 회사에서 미수금 정리하듯이 차곡차곡 쌓아둔 것들이었어요. 화면 불빛이 어두운 부엌을 파랗게 비추는데 저는 그 빛 앞에서 처음으로 솔직해졌습니다. 제가 지난 9년 동안 참고 산 게 제가 약해서가 아니었다는 걸요. 저는 약해서 참은 게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셈을 해야 할 나를 위해 조용히 증거를 쌓아온 거였어요. 화를 낼 줄 몰라서 참은 게 아니라 화를 내봤자 그 사람은 농담으로 흘려버린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참은 거였습니다. 감정으로는 절대 이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록을 택했습니다.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잠깐 멈췄어요. 폴더 안에 파일이 몇 개나 들어있는지 굳이 세어보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저는 그걸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혼 2년 차에 우리 엄마가 적금을 깨서 보낸 돈, 그 사람이 매달 갚겠다고 보낸 문자, 시댁 행사마다 제 월급에서 빠져나간 돈, 그리고 그 사람이 단톡방에 저를 흉보던 대화 캡처까지 전부 그 안에 있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식탁 밑 타일의 그 먼지 자국을 다시 한번 내려다봤어요. 5만 원짜리가 미끄러지던 소리가 또 귓속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 냄새나게 뭘 같이 먹어. 그냥 혼자 먹으라 그래. 그 정도면 됐잖아. 그 사람이 던지면서 한 말이었어요. 그 순간 현관문 앞에 우리 엄마가 서 있었다는 걸 그 사람은 몰랐습니다. 저는 이혼 합의서를 노트북 옆에 가지런히 내려놓았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정산의 시작이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9년 동안 일방통행이었던 이 집의 셈법을 이제는 제가 거꾸로 돌릴 차례라는 거요.
화면 속 폴더의 첫 번째 파일 위에 커서를 올려두고 저는 그 파일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거기엔 우리 엄마가 사위 기죽이지 말라며 적금을 깨서 보낸 그 돈의 송금 내역이 들어 있었어요. 직전 새벽 저는 노트북 폴더의 첫 번째 파일 위에 커서를 올려두고 그걸 열었습니다. 화면에 뜬 건 결혼 2년 차 어느 봄날 우리 엄마가 보낸 2천만 원의 송금 내역이었어요. 그 숫자를 다시 보는 순간 저는 그 돈이 어떻게 우리 집까지 왔는지 그날의 풍경 하나하나가 어제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때 남편의 스튜디오는 문도 못 열 뻔했습니다. 상가 보증금이 모자랐거든요. 계약금까지 걸어놓고 잔금을 못 치러서 그 사람은 며칠을 끙끙 앓았어요. 저는 회사 다니면서 모은 돈을 다 끌어모아도 부족했습니다. 그때 제가 무심코 친정에 전화를 한 통 했어요. 빌려달라는 말도 아니고 그냥 답답해서 엄마 목소리나 들으려고 한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 다음날 바로 은행에 다녀왔어요. 엄마는 반찬 가게 앞치마도 못 벗고 은행 창구에 앉아 있었답니다. 그 돈이 무슨 돈이었는지 저는 압니다. 새벽 시장에서 1년을 넘게 부어온 적금이었어요. 엄마가 노후에 쓰려고 아플 때 병원비 하려고 모으던 돈이었습니다. 그걸 만기도 안 된 걸 깨서 손해까지 보면서 붙인 거예요. 송금하고 나서 엄마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은희야, 사위 기죽이면 안 된다. 남자가 사업 시작하는데 처갓집 돈 받았다는 말 들으면 속상해한다. 이 돈은 네가 갚는 걸로 해. 급하게 말고 천천히. 엄마는 그러면서 봉투를 따로 하나 더 쥐어줬어요. 송금은 송금대로 하고 현금 봉투를 또 챙겨준 겁니다. 사위 손에 직접 쥐어주라고요. 저는 그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는 자기 노후 자금을 깨면서도 끝까지 사위 자존심을 먼저 걱정했어요. 그게 우리 엄마예요. 그 2천만 원으로 스튜디오는 문을 열었습니다. 카메라 장비도 그 돈으로 들였어요. 저는 그 장비 구매 영수증까지 다 모아뒀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편이 저한테 직접 보낸 문자가 있어요. 결혼 2년 차 봄 그 사람 번호로 온 메시지였습니다. 장모님 돈 내가 매달 조금씩이라도 꼭 갚을게. 진짜 고맙다고 전해줘. 나 이 은혜 잊으면 사람도 아니지. 저는 그 문자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캡처해서 폴더에 넣어뒀어요. 그때는 무슨 증거를 모은다는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고마운 마음이 담긴 문자라서 간직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줄이 9년이 지난 지금 이 돈이 그냥 받은 게 아니라 갚기로 하고 빌린 돈이라는 걸 증명하는 결정적인 한 줄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돈이 들어가고 1년쯤 지난 어느 명절이었습니다. 시댁 거실에 친척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누가 스튜디오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 가게를 차렸냐고요. 그때 시어머니가 친척들 다 듣는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동표가 원래 감각이 보통이 아니잖아. 보는 눈이 다르니까 그 자리를 딱 잡은 거지. 요즘 사진관 아무나 하나?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안목이 있어야지. 저는 부엌에서 전을 부치다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손이 멈췄어요. 우리 엄마가 적금 깨서 보낸 그 돈은 그 한마디에 깨끗하게 지워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요. 그 자리에서 상석에 앉아있던 시아버지가 거기에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남자가 사업하면 여자는 뒤에서 말없이 밀어줘야지. 은희가 회사 다니면서 돈도 보태고 살림도 받쳐주고 며느리가 제 역할 잘하는 거야. 뒷바라지. 그 단어가 그렇게 거슬릴 수가 없었어요. 제 월급은 그렇게 당연한 자원이 됐습니다.
친정에서 끌어온 2천만 원도 제 월급도 다 그 사람 안목 덕에 굴러가는 사업을 떠받치는 배경이 된 거예요. 정작 그 돈을 댄 우리 엄마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처음부터 호락호락 당하기만 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명절이 지나고 시댁 선물 예산이 자꾸 한쪽으로만 기우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선을 그었어요. 어머니, 시댁에 이만큼 쓰면 친정도 똑같이 할게요. 한쪽만 더 쓰는 일은 없어요. 시어머니 표정이 굳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시누이가 결혼 기념으로 가족 사진을 공짜로 찍어달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형님, 스튜디오는 취미로 하는 데가 아니에요. 공짜로 찍으면 돈 내고 오는 손님들은 뭐가 돼요? 그건 안 돼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일로 한동안 시댁에서 눈총을 받았어요. 야박한 며느리, 돈만 아는 며느리.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제 규칙을 지켰어요. 공평한 게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진짜 문제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제 남편이요. 제가 시댁 앞에서 선을 그을 때마다 그 사람은 제 편을 드는 척만 했어요. 그 자리에서는 은희 말도 아주 틀린 건 아니죠. 뭐, 공평하게 하자는 거니까요. 하고 수긍하는 척 하더니 뒤로는 시댁 단톡방에 저를 흉봤습니다. 제가 그걸 처음 안 게 언제였냐면요. 어느 밤이었어요. 그 사람이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아둔 채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때 화면에 알림이 떴어요. 시누이랑 주고받는 대화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본 게 아니에요. 그냥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 형님은 돈 얘기만 나오면 눈빛부터 달라져. 친정 챙길 땐 빠르면서 시댁한테는 얼마나 짜게 구는지 몰라. 진짜 피곤해. 그 사람이 보낸 문장이었습니다. 그 밑에 시누이가 답한 게 또 있었어요. 오빠도 참 답답하겠다. 그런 여자랑 살면 숨 막히지 않아? 저는 그 화면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화가 났냐고요? 화가 안 났다면 거짓말이죠. 그런데 저는 화를 내는 대신 그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캡처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그날부터였어요. 제가 가계부와 스튜디오 장부를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한 게요. 회사에서 미수금 추적하던 그 눈으로 우리 집 돈의 흐름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이지 않던 게 보이더라고요. 시아버지 골프채 값이 스튜디오 장비 구입비로 잡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드시는 비싼 건강식품도 스튜디오 운영비 항목에 슬쩍 들어가 있었어요. 시누이 카메라 렌즈 값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돈들이 다 사업 경비로 둔갑해서 결국은 제 월급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한 줄 한 줄 따라가다 보니까 시댁 식구들 사적인 지출이 줄줄이 우리 살림에 얹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친정에 갚아야 할 돈, 그 1,650만 원만은 장부 어디에도 없었어요. 이미 그 사람이 띄엄띄엄 갚은 게 350만 원쯤 됐으니 남은 게 1,650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은 기타 초기 비용이라는 이름 없는 항목에 묻혀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 골프채 값, 건강식품, 렌즈 값은 또박또박 챙기면서 우리 엄마가 적금 깬 그 돈은 이름조차 없이 묻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 기타 초기 비용이라는 5글자 위에서 손가락을 한참 멈췄습니다. 그래도 저는 결혼을 쉽게 깨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는 없었지만 9년이라는 세월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요. 엄마는 제가 이혼녀 소리 듣는 걸 제일 무서워했습니다. 사위 비위 맞추는 게 차라리 낫다고 늘 그렇게 말했어요. 그 엄마 때문에라도 저는 참았습니다. 어느 저녁 식탁에서였어요. 시누이가 휴대폰을 제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고급 한정식집 상차림 사진이 떠 있었어요. 옳게, 이번 아빠 생신 때는 이 정도로는 차려야지. 우리 아빠 입맛 까다로운 거 알잖아. 대충 차리면 바로 티나. 마치 주문서를 내밀듯이 다음 시아버지 생신상을 미리 주문하는 거였습니다. 옆에서 시아버지가 거들었어요. 그래도 사온 음식은 정이 없지. 며느리 손맛이 들어가야 상이 사는 법이야. 그게 집안 체면이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묵묵히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묵묵함은 굴복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스튜디오의 예약 일정도, 세금 신고도, 거래처 연락처도 전부 제 손안에 있다는 거리요. 셈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화가 나서 수저를 내려놓는 대신 저는 그날 밤 집에 와서 또 노트북을 열었어요. 그 새벽 폴더를 닫으면서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 집의 셈법은 처음부터 일방통행이었어요. 시댁 식구들 호주머니로는 제 월급과 친정 돈이 줄줄이 흘러들어가는데 거꾸로 우리 엄마한테는 5만 원짜리 한 장이 바닥에 던져지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방통행의 끝에는 적금까지 깨준 우리 엄마의 희생이 이름조차 없이 지워진 자리가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화면이 꺼지면서 부엌이 다시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은 이상하게도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그릇 부딪는 소리에 섞여 제 입에서 조심스럽게 말이 나왔어요. 소파에서는 그 사람이 카메라 렌즈를 천으로 닫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 일요일에 우리 엄마 생신인데 같이 밥 한 끼 먹으면 어때요? 비싼데 아니어도 돼요. 그냥 따뜻한 거 한 상 차린 데서 엄마 모시고. 저는 정말 별 기대도 없이 꺼낸 말이었어요. 같이 가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둘이라도 엄마 밥 한 끼 사드리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렌즈 닦던 손도 멈추지 않고 코웃음을 쳤어요. 밥은 무슨, 그냥 5만 원 드려. 시장 사람들은 현금 좋아하잖아. 밥 사주는 것보다 현금이 낫지, 안 그래? 저는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물소리가 멎으니까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아보니까 그 사람이 제 표정을 보더니 오히려 보란 듯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러더니 5만 원짜리 한 장을 뽑아서 식탁 위도 아니고 차가운 거실 타일 바닥에 툭 던졌어요. 지폐가 바닥을 미끄러지면서 사르락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아직도 제 귀에 박혀 있어요. 자, 5만 원. 이거 가져다 드려. 냄새나게 뭘 같이 먹어. 그냥 혼자 드시라 그래. 냄새나게. 그 사람이 그 말을 입에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현관 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어요. 도어록 누르는 소리. 그런데 문이 이미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누가 닫는 걸 깜빡했는지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 틈이 벌어져 있었어요. 그 틈 너머에 우리 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는 반찬통을 들고 있었어요. 장조림이랑 김치가 든 통이었습니다. 약속도 없이 딸 좋아하는 반찬 만들었다고 한 걸음에 달려온 거였어요. 도어록을 누르려고 손을 들다가 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 그래서 그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그대로 들은 겁니다. 5만 원짜리가 바닥에 미끄러지는 소리도 냄새나게 뭘 같이 먹어라는 그 말도 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엄마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엄마는 들고 있던 반찬통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어요. 그러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저는 평생 못 잊을 거예요. 아이고, 미안하다. 엄마가 냄새나서 그냥 이거 반찬만 놓고 갈게. 너희 식사하는데 방해했네. 엄마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자기가 냄새나서 미안하다고요. 사위가 자기를 모욕했는데 그 모욕을 들은 사람이 거꾸로 머리를 숙이는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 그 사람을 향한 분노보다 엄마가 먼저 고개 숙이는 그 습관이 더 아팠습니다. 가슴이 칼로 그어지는 것 같았어요. 9년 동안 엄마는 늘 그랬습니다. 모욕 앞에서 화내는 대신 먼저 사과하는 사람. 그게 우리 엄마가 살아온 방식이었어요. 딸한테 패 끼칠까봐, 딸 가정 시끄러워질까봐 늘 자기를 먼저 낮춰온 사람. 그 사람은요, 엄마가 들은 걸 알았을 텐데 머쓱해 하지도 않았습니다. 잠깐 어깨를 으쓱하더니 이러더라고요. 장모님 오셨어요? 오신 줄 몰랐네. 들어오세요. 그러고는 다시 렌즈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자기가 던진 돈도 자기가 한 말도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요. 그 무신경함이 9년 동안 버텨온 제 마지막 인내를 딱 갈라놓았습니다. 정말로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5만 원을 줍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지폐가 떨어진 그 자리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그 사람이 흘끔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제가 뭘 하는지 관심도 없었던 거죠. 저는 사진을 찍고 엄마한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손이 차가웠어요. 새벽 시장에서 굳은 살이 박인 그 손이요. 엄마 가자. 우리 둘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저는 반찬통을 받아 신발장 위에 올려두고 엄마 손을 잡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뒤도 안 돌아봤어요. 차에 타니까 엄마가 또 그러는 거예요. 안전벨트를 매면서요. 동표가 요즘 일이 바빠서 그런 거야. 사진관이 잘 안 돼서 예민한가 보다. 너무 마음에 담지 마라. 사위가 원래 나쁜 사람은 아니잖니. 엄마는 핸들을 잡은 제 옆에서 또 사위를 감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엄마 말을 끊었어요. 9년 동안 한 번도 안 그랬는데요. 엄마, 피곤하면 사람을 모욕해도 돼? 엄마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앞만 보고 운전하면서 말했어요. 피곤한 거랑 사람한테 냄새난다고 돈 던지는 거랑은 다른 거야. 엄마, 오늘 일은 내가 기억할게. 엄마는 잊어도 돼. 내가 기억할게. 엄마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제가 예약해둔 한정식 집은 조용한 방이 따로 있는 곳이었습니다. 따뜻한 음식이 한 상 차려졌어요. 갈비찜이랑 엄마 좋아하는 생선구이랑 호박전이랑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엄마는 수저를 들면서 또 머뭇거렸어요. 은희야, 네가 그 집에서 잘 살아야 엄마가 발 뻗고 잔다. 엄마 때문에 너 이상해지면 안 돼. 알지? 또였습니다. 끝까지 자기 걱정이 아니라 딸의 가정을 앞세우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서 제가 9년을 참아온 진짜 이유를 봤습니다. 제가 약해서 참은 게 아니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먼저 머리를 숙이니까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저까지 따라서 숙였던 거예요. 엄마를 지키려다 결국 둘 다 같이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엄마 밥그릇에 갈비찜을 한 점 올려드리면서 말했어요. 엄마, 오늘은 그냥 맛있게 먹자. 다른 생각하지 말고. 엄마가 천천히 수저를 들었습니다. 생선 한 점을 떠서 입에 넣고는 맛있다고, 참 맛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을 하는 엄마 눈가가 붉어졌지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우리 둘 다 그 식탁에서 처음으로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밥을 먹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저는 엄마를 집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현관 앞에서 엄마가 손을 흔들었어요. 오늘 밥 참 맛있었다. 조심히 들어가.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엄마 등이 그날따라 더 작아 보였어요.
새벽 시장에서 무거운 박스를 들다 굽은 그 등이요. 저는 차 안에서 그 작은 등을 보면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그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저한테 따졌어요. 적반하장으로요. 당신 아까 그게 뭐야? 장모님 앞에서 사람 무안하게. 내가 무슨 죽을 죄라도 지었어? 5만 원이면 시장에서 한 끼 잘 드시는데 뭘 그렇게 유난을 떨어. 저는 그 사람을 가만히 봤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 했어요. 오늘 일 후회하게 될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은요? 피식 웃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알았어, 알았어. 무섭다, 무서워. 농담으로 흘려버린 거예요. 제가 9년 동안 봐온 그 표정 그대로요. 그 순간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는 걸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무슨 경고를 해도 다 농담으로 흘려버릴 거라는 걸요. 말로는 이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감정으로 싸우면 이 사람은 매번 웃으면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돌렸습니다. 감정으로 싸우지 않기로요. 증거로 끝내기로 했어요. 그날 밤 그 사람이 코를 골며 잠든 옆에서 저는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낮에 찍은 그 사진을 띄웠어요. 5만 원짜리가 차가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사진. 저는 그 사진에 메모를 달았습니다. 날짜를 적고 시간을 적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한 줄을 더 썼습니다. 친정엄마 생신 밥값. 바닥에 던짐. 장모 면전에서 냄새 발언. 저는 그 사진을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회사에서 미수금 증빙 정리하듯이 차곡차곡요. 휴대폰 화면을 끄고 천장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무섭도록 차분해졌어요. 9년 동안 끓어오르던 게 그날 밤 차갑게 식어서 단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분노가 아니었어요. 셈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의 서늘한 결심이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새벽부터 휴대폰이 연달아 울렸어요. 시댁 단톡방이었습니다. 잠결에 화면을 켜보니까 시어머니가 보낸 메시지가 줄줄이 떠 있었어요. 이번에 아버님 65 생신이다. 큰 생신이니까 집에서 제대로 해야지. 밖에서 사 먹는 건 복이 안 들어와. 며느리가 정성껏 차려야 어른들도 좋아하시고 집안에 복이 드는 거야. 저는 침대에 누운 채로 그 메시지를 봤습니다. 며느리가 정성껏? 그 말이 어찌나 당연하게 적혀 있던지요. 누가 차릴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제 몫으로 배정이 된 겁니다. 마치 회사에서 부서 업무 떨어지듯이요. 그런데 그 밑으로 신우이가 또 올렸어요. 고급 한정식집 상차림 사진을 1장, 2장, 3장, 줄줄이요. 옳게 이 정도 느낌으로 차려주면 좋겠어. 우리 아빠 65이신데 이왕이면 보기 좋게. 친척들도 다 오시니까. 확성기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운을 떼면 시누이가 받아서 더 키우는 거예요. 그 밑으로 친척들이 기대 이모티콘을 줄줄이 달았습니다. 박수치는 이모티콘, 엄지척 이모티콘. 마치 잔치 준비가 다 된 것처럼요. 그러다 시아버지가 한마디 올렸습니다. 점잖은 척 짧게요. 뭐 거창하게 할 거 있나? 그냥 며느리 손맛이면 됐지. 며느리 손맛. 또 그 말이었어요. 저는 그 단톡방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너무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며칠 전 우리 엄마 61번째 생신 때요. 이 단톡방은 완벽하게 조용했습니다. 누구 하나 사돈 생신이라고 안부 한 줄 묻지 않았어요. 장모님 생신이라던데 식사는 하셨나 이런 말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 어른 생신에는 이렇게 한 목소리로 모여드는 거예요. 친척들 이모티콘까지 줄줄이요. 그 풍경을 보고 있는데 옆에서 자던 그 사람이
부스럭거리며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제 휴대폰을 슬쩍 보고는 이러는 겁니다. 아, 맞다. 당신 그날 연차네. 아버지 생신상 차리는 김에 가족 사진도 한 장 찍자. 효도 콘셉트로. 그거 스튜디오 인스타에 올리면 홍보도 되고 좋잖아. 요즘 그런 거 잘 먹혀.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차갑게 정리됐습니다. 아, 이게 그거구나. 이 사람한테 자기 아버지 생신상은요, 가족 행사가 아니었어요. 제 노동으로 만들어지는 자기 사업 홍보 배경이었던 겁니다. 며느리가 한우 갈비 재우고 전 5가지 부치고 그 상 앞에서 효도하는 아들 콘셉트로 사진 찍어서 스튜디오 홍보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제 연차를 써서요. 저는 아무 대답도 안 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당연히 할 줄 알고 다시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그날은 회사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퇴근하고 집에 와서 그 사람이 스튜디오에 나간 사이에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번엔 마음 먹고 지난 3년치를 다 뒤졌습니다. 제 월급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을 회사에서 거래처 미수금 정리하듯이 한 줄 한 줄 표로 만들었어요. 스튜디오 장비 리스료. 이건 사업비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그 밑으로요. 시아버지 골프채 값, 시어머니 건강식품 정기구독, 시누이 카메라 렌즈 값, 시댁 명절 선물, 시어머니 생신 선물, 시아버지 지난 생신 때 들어간 돈, 줄줄이 나왔습니다. 다 사업 경비처럼 섞여 있거나 제 카드로 결제돼 있었어요. 숫자를 다 합산했습니다. 지난 3년간 순수하게 시댁 행사와 시댁 식구들 선물에만 들어간 돈이요. 1180만 원이었습니다. 3년 동안 1180만 원. 그 돈이 다 제 월급에서 나갔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정 항목을 찾았어요. 우리 엄마가 적금 깨서 보낸 2천만 원. 그 사람이 매달 조금씩 갚겠다고 했던 돈. 그게 어떻게 정리돼 있는지 봤습니다. 띄엄띄엄 갚은 게 다 합쳐서 350만 원. 남은 게 1650만 원이었어요. 그 1650만 원은요. 장부 어디에도 친정 차용금이라고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기타 초기 비용. 딱 그 5글자에 묻혀 있었어요. 시댁 골프채 값은 또박또박 챙기면서 우리 엄마 노후 자금은 이름도 없이 묻어버린 거예요. 저는 손끝을 그 기타 초기 비용 항목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멈췄습니다. 1180만 원과 1650만 원. 한쪽은 빨려 들어가고 한쪽은 지워졌어요. 그 셈법의 잔인함을 저는 그 밤에 숫자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더 기가 막힌 걸 찾았습니다. 그 사람이 시댁 단톡방에 보낸 대화를 제가 예전에 캡처해 둔 게 있었거든요. 언제였더라 친척 누군가가 사돈댁에서 처음에 좀 보태주셨다며? 하고 물었던 모양이에요. 거기에 그 사람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에이, 무슨요? 처갓집에서 도움받은 거 없어요. 다 제가 한 거죠. 은희가 친정에 돈 쓰려고 유난을 떠는 거예요. 친정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처갓집에서 도움받은 거 없다. 우리 엄마가 적금 깨서 2천만 원을 보냈는데 그걸로 가게 문을 열었는데 도움받은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것도 자기 친척들 앞에서요. 우리 엄마를 친정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렇게 깎아내리면서요. 저는 그 캡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2년 차에 그 사람이 저한테 직접 보낸 문자를 옆에 띄웠어요. 장모님 돈은 내가 매달 조금씩이라도 꼭 갚을게. 진짜 고맙다고 전해드려. 이 두 화면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한쪽에서는 갚겠다고 했고 한쪽에서는 받은 적도 없다고 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두 화면이 그냥 다 말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돈은요, 그냥 받은 돈이 아니에요. 갚기로 하고 빌린 돈입니다. 갚겠다고 직접 보낸 문자가 있고 350만 원을 실제로 갚은 기록이 있어요. 이건 법적으로도 빌린 돈이라고 다툴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는 걸 회사에서 미수금 다뤄온 제 감으로 알았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어요. 그날 밤만은 한 방울도 안 울었습니다. 대신 폴더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거래처별로 자료 정리하던 그 방식 그대로요. 파일마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첫 번째 폴더는 스튜디오 초기 자금, 두 번째는 친정 모욕 발언, 세 번째는 시댁 행사 지출, 네 번째는 동표 거짓말. 차례대로 이름을 붙이고 날짜 순으로 줄을 세웠어요. 손이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어요.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책상 위에 스튜디오 예약 일정표가 있었어요. 거래처 연락처가 적힌 수첩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직 신고하지 않은 부가세 자료도 다 제 노트북 안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쥐고 있는 게 증거만이 아니라는 걸요. 저는 이 집과 그 스튜디오의 운영의 열쇠를 쥐고 있었습니다. 예약을 받는 것도, 거래처에 응대하는 것도, 세금을 맞추는 것도 전부 제 손에서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카메라만 들 줄 알았지 그 뒤에서 돌아가는 숫자는 단 하나도 몰랐습니다. 저는 다음 날 회사 점심시간에 짬을 내서 변호사 상담 일정을 잡았어요. 이혼 관련 상담이었습니다. 친정 자금을 돌려받는 절차,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 그런 걸 물어보려고요. 그리고 메모장을 켜서 상담 때 챙겨가야 할 서류 목록을 한 줄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송금 내역서, 차용 사실을 보여주는 문자, 일부 상환 기록, 거짓말 캡처, 시댁 지출 정리표,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가는데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점점 가라앉았어요. 감정이 무너지기 전에 증거와 절차를 먼저 세워두는 거였습니다. 무너질 시간을 안 주려고요. 회사에서 큰 미수금 받아낼 때 늘 그랬어요. 화내는 게 아니라 자료부터 갖추는 거. 자료가 다 갖춰지면 상대는 어차피 빠져나가지 못하니까요. 메모장 마지막 줄을 적고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이 어두웠어요. 그 사람은 아직 스튜디오에서 안 돌아왔습니다. 저는 빈 거실에 앉아서 식탁 밑 그 먼지 자국을 한번 내려다봤어요. 며칠 전 5만 원짜리가 떨어졌던 그 자리요. 이제 그 자리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셈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알려주는 표시 같았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셈이 거의 끝나가는 사람의 서늘한 평온이었어요. 저는 그 평온 속에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생신 전날 밤 9시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단톡방이 아니라 저한테 따로 보낸 메시지였어요. 장보기 목록이 또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갈비는 꼭 한우로 해라. 마트 거 말고 정육점 가서 좋은 걸로. 저는 사오지 말고 직접 부쳐라. 사 먹은 티나면 어른들이 싫어하신다. 잡채도 직접 무치고 생선은 조기로. 내일 아침 일찍 와서 시작해야 점심에 맞춘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은 게 아니에요. 드디어 모든 걸 끝낼 말이 제 손안에 쥐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9년을 기다린 셈이 이제 거꾸로 돌 시간이 왔다는 걸 그 순간 알았거든요. 저는 먼저 그 사람한테 따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단톡방이 아니라 남편한테 직접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였습니다. 친정에 갚을 돈 1,650만 원하고
지난 3년간 시댁 행사에 내 월급에서 나간 1180만 원, 이거 정산부터 하자. 그러고 나서 생신상 얘기를 하든가. 답이 금방 왔습니다. 또 돈 타령이냐? 진짜 지긋지긋하다. 내일 아버지 생신인데 꼭 이래야겠어? 또 돈 타령? 저는 그 5글자를 보고 더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문이 그 사람 손으로 닫힌 거예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서 미리 정리해둔 자료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시댁 단톡방에 올렸어요. 먼저 지난 3년간 시댁 행사와 선물에 제 월급에서 나간 내역표를 올렸습니다. 항목별로, 날짜별로 정리된 거요. 골프채값, 건강식품, 렌즈값, 명절 선물. 합계 1180만 원. 그 표 밑에 한 줄을 적었어요. 지난 3년간 시댁 행사와 선물에 제 월급에서 나간 돈이 1180만 원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 제 친정엄마 61번째 생신 예산은 남편이 바닥에 던진 5만 원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단톡방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스튜디오 초기 자금 2천만 원의 송금 내역을 올렸어요. 우리 엄마가 적금 깨서 보낸 그 돈이요. 그 옆에 아직 안 갚은 1,650만 원이 남아있다는 정산 내역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결혼 2년 차에 그 사람이 직접 보낸 문자, 장모님 돈은 내가 매달 조금씩이라도 꼭 갚을게라는 그 캡처를 나란히 올렸어요.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제 월급으로 스튜디오 메우는 일은 없습니다. 예약 관리도, 세금 신고도, 거래처 응대도 오늘부로 손 뗍니다. 단톡방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1분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받자마자 고함이 쏟아졌어요. 이게 무슨 버르장머리야. 아버님 생신 하루 앞두고 어디서 집안 망신을 줘. 당장 이리 와서 상 차려. 어른 생신상을 이렇게 망쳐놓고 네가 사람이야? 저는 휴대폰을 귀에서 살짝 대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가 식당이에요? 드시고 싶으시면 직접 차려 드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숨 넘어가는 소리가 났어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전화를 빼앗았습니다. 남편 목소리로 바뀌었어요. 너 진짜 미쳤어? 정말 온 집안에 망신 줄 거야? 친척들이 단톡방 다 보고 있다고. 너 때문에 내가 무슨 꼴이야. 저는 더 낮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받아쳤습니다. 망신은요, 장모 돈 2천만 원 받아놓고 그 장모한테 냄새난다고 돈 던진 사람이 만든 거예요. 도움받은 적 없다고 친척들 앞에서 거짓말한 사람이 만든 거고요. 나는 사실만 올렸어요. 망신스러우면 거짓말한 사람이 부끄러워해야죠. 내가 아니라. 전화기 너머가 또 조용해졌어요. 그 뒤로 소리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시아버지가 헛기침하는 소리, 허엄하는 소리, 그리고 시누이가 옆에서 날카롭게 끼어드는 소리. 올케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래? 그런데 저는 끝까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9년 동안 그 집에서 단 한 번도 큰 소리 못 내본 제가 그날은 가장 낮은 목소리로 그 사람들을 다 눌렀습니다. 저는 통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시아버지 생신 축의금을 보냈어요. 딱 5만 원. 입금 메모에 7글자를 적었습니다. 친정엄마 생신 기준과 동일.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5만 원이 시아버지 계좌로 넘어갔습니다. 그 7글자가 단톡방을 다시 한번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우리 엄마 생신 때 바닥에 던져진 5만 원. 그걸 그대로 시아버지 생신상에 돌려준 겁니다. 며느리가 받은 그 셈을 똑같은 금액으로요.
9년 동안 한쪽으로만 흐르던 셈법이 그날 처음으로 거꾸로 돌았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그 사람이 스튜디오에서 집으로 달려온 거였습니다. 얼굴이 벌개져서 들어왔어요. 너 지금 당장 단톡방에 사과글 올려. 잘못했다고.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일단 글부터 내려. 친척들 다 보고 있다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거실 한쪽을 눈짓으로 가리켰어요. 거기 짐가방이 하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조용히 싸둔 가방이요. 그 사람이 그 가방을 봤습니다. 그제야 표정이 바뀌었어요. 고함치던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진짜로 나갈 거야? 야, 우리 9년이야.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목소리를 낮추려고 애쓰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저는 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식탁 위에 엎어뒀어요. 화면이 안 보이게요. 더는 그 사람 말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더 떠들었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9년 동안 제 말을 농담으로 흘려버린 그 사람한테 이제 제 침묵을 돌려준 거예요. 그 사람은 한참을 거실에서 서성였습니다. 전화를 했다가 메시지를 보냈다가 다시 저를 봤다가 했어요. 그러다 결국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 저 혼자 남았어요.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작은 냄비를 꺼냈어요. 한우갈비도 전 5가지도 잡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 몫의 국 하나였어요. 멸치 몇 마리 넣고 무 썰어 넣고 된장 풀어서 천천히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조용한 부엌에 퍼졌어요. 저는 그 앞에 서서 국이 끓는 걸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한 그릇을 펐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누구의 잔치도 차리지 않은 채 저는 그 국 한 그릇을 들고 식탁에 혼자 앉았어요. 9년 동안 시댁 어른들 생신상 차리느라 명절 음식하느라 정작 제 밥은 서서 먹거나 굶기 일쑤였는데요. 그날은요. 따뜻한 국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천천히 앉아서 먹었습니다. 김이 오르는 그릇 너머로 저는 처음으로 느꼈어요. 누구의 눈치도 안 보는 저녁의 고요. 9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시댁 단톡방도 그 사람의 고함도 시어머니의 호통도 다 멀어졌어요. 그 자리엔 그냥 따뜻한 국 한 그릇과 저 혼자였습니다. 저는 수저를 들었어요. 국물을 한술 떴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렇게 따뜻한 저녁이 그 집에서 9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안방 문 너머는 조용했어요.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국을 다 먹었습니다. 시아버지 생신 당일 정오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집 거실이 어땠는지는 나중에 다 전해 들었습니다. 친척 한 분이 보다 못해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셨거든요. 거실 바닥엔 배달 음식 봉지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답니다. 급하게 시킨 중국집 요리하고 마트에서 사온 모둠전 같은 거요. 한우 갈비찜도 없고 직접 부친 전 5가지도 없었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는데 상이 텅 비어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둘러댔대요. 며느리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못 왔다고요. 친척들 앞에서 거짓말로 그 빈 상을 가린 겁니다. 상석에 앉은 시아버지 표정이 점점 일그러졌답니다. 그 며느리 손맛 타령하던 양반이요. 차려진 게 식은 배달 음식뿐이니까 입맛이 없으셨겠죠. 시어머니는 주방하고 현관을 오가면서 끊임없이 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휴대폰은 식탁 위에 엎어진 채로 긴 신호음만 울렸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친척 어른 한 분이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고 그러셨대요.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래. 옛날 같지 않아.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런데요.
식은 탕수육이 도는 그 상에서 시댁 체면은 이미 금이 가 있었습니다. 며느리 손맛으로 차린 상을 친척들한테 자랑하려던 그 계획이 통째로 무너진 거예요. 분을 못 참은 게 신우이였습니다. 그날 오후 SNS에 긴 글을 올렸어요. 제 이름은 안 썼지만 누가 봐도 저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올케가 있을까요? 시아버지 생신날 상도 안 차리고 가출하듯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친정만 끔찍이 챙기고 시댁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 우리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았네요. 이게 며느리가 할 짓인가요? 그 글에 지인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너무하다 요즘 그런 사람이 있냐 부모님 속상하시겠다. 동조하는 댓글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가족 망신을 이제는 바깥 세상으로까지 끌고 나간 거예요. 저는 그 글을 캡처해둔 친척분 덕에 봤습니다. 저는 더는 숨지 않기로 했어요. 그렇다고 댓글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신우이한테 따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요. 먼저 시아버지 계좌로 보낸 5만 원 송금 메모를 캡처해서 보냈습니다. 친정엄마 생신 기준과 동일. 그 7글자가 박힌 화면이요. 그리고 그 밑에 그 사람이 친척들 앞에서 처갓집에서 도움받은 거 없다고 거짓말한 단톡방 캡처를 보냈어요. 그 옆에 결혼 2년 차에 장모님 돈은 매달 갚겠다고 한 문자도 나란히요. 마지막으로 한 줄만 적었습니다. 형님, SNS에 올린 글, 그 밑에 이것도 같이 올릴까요? 친정엄마가 적금 깬 2천만 원으로 그 스튜디오 문 열었다는 것도요. 형님 렌즈 값이 어디서 나갔는지도요. 답이 없었어요. 한참 동안요. 그러더니 신우이가 올렸던 그 SNS 글이 슬그머니 내려갔습니다. 댓글로 떠들던 지인들도 하나둘 사라졌어요. 시댁의 그 큰 소리가 거짓말이 들통난 사람들의 침묵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시댁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며칠 뒤 시아버지가 친척들을 동원해서 저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돈 얘기였어요. 친정에서 받은 2천만 원은 갚을 의무가 없는 결혼 축하 증여였다는 거예요. 빌린 돈이 아니라 사돈이 기쁜 마음에 준 돈이니까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요. 정면으로 반환을 거부한 겁니다. 친척 어른들까지 전화를 돌려서 사돈끼리 그런 돈은 원래 안 돌려받는 거다. 네가 욕심 부린다. 이렇게 저를 몰았어요.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어요. 왜냐면 저한테는 그 돈이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그 사람이 직접 매달 갚겠다고 보낸 문자, 그리고 실제로 350만 원을 갚은 거래 기록. 증여라면 왜 갚겠다고 했을까요? 증여라면 왜 350만 원을 갚았을까요? 저는 그 자료를 변호사를 통해 정리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대여라고요. 친척들 전화에는 짧게만 답했어요. 법대로 하면 됩니다. 자료는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다들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 사이에요. 진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스튜디오 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뗀 지 몇 주가 지났거든요. 예약 관리도, 세금 신고도, 거래처 응대도 다 놓아버린 지요. 그랬더니 그 스튜디오가 본격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먼저 부가세 신고가 통째로 비었습니다. 마감일이 지나도록 신고를 안 하니까 가산세 통지가 날아왔어요. 그 사람은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9년 동안 제가 다 했으니까요. 그리고 예약이 엉켰습니다. 제가 관리하던 예약 시스템을 그 사람이 몰라서 같은 시간에 두 팀을 잡아버린 거예요. 결혼사진 찍으러 온 손님이랑 가족사진 찍으러 온 손님이 같은 시간에 들이닥쳤습니다. 항해 전화가 빗발쳤어요. 능력 있는 사진작가.
감각 있는 작가. 그 사람을 따라다니던 그 이미지가요. 알고 보니 껍데기였던 겁니다. 카메라는 들 줄 알았지만 그 뒤에서 돌아가던 숫자는 단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 숫자를 다 맞춰온 게 저였으니까요. 결정적인 건 큰 거래처 하나가 계약을 취소한 거였습니다. 매달 행사 촬영을 맡기던 단골 거래처였는데 연락이 안 되고 응대가 엉망이라는 이유로 등을 돌렸어요. 그 사람이 장부를 뒤졌답니다. 그 거래처랑 얼마를 거래했는지, 언제 입금이 들어왔는지 따라가려고요. 그런데 못 따라갔어요. 제가 정리해온 숫자의 흐름을 그 사람은 읽을 줄도 몰랐던 겁니다. 거래처 사장이 전화로 따지는데 말문이 콱 막혔대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이 세무 자료를 한 뭉치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별거 중인 집으로요. 손에 가산세 통지서랑 엉킨 장부를 들고요. 은희야, 이것 좀 봐줘. 부가세를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거래처도 다 떨어져 나가고 너 아니면 이거 못해. 제발. 9년 만에 처음으로 그 사람이 저한테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 손맛 타령하던 집안에서 그 사람 입에서 제발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저는 그 자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리 준비해둔 정산서를 그 사람 앞에 내밀었어요. 이거부터 친정 돈 1,650만 원, 시댁 행사비 1,180만 원. 정산부터 하고 사업 얘기는 그 다음에. 사업이랑 결혼은 한 묶음이 아니에요. 도와달라는 거랑 갚아야 할 거랑은 다른 거고요. 그 사람은 정산서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엔 시아버지가 찾아왔어요. 이번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점잖게 달래는 투로요. 은희야, 집안일은 집안에서 조용히 덮자. 이렇게 시끄러워지면 다 같이 안 좋아. 동표도 반성하고 있고 우리가 좀 잘못한 것도 있다 치고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응? 조용히 덮자.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아버님, 저 9년을 조용히 살았어요. 조용히 산 9년이면 충분합니다. 이제는 우리 엄마한테 갚을 차례예요. 시아버지는 한참 말이 없다가 그냥 돌아갔습니다. 마지막은 시누이였어요. 따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협박하듯이요. 옳게 이러면 우리 다 같이 망해. 오빠 사업도 망하고 집안도 풍비박산 나고. 그게 올케한테 좋을 게 뭐야. 적당히 해. 저는 그 메시지에 딱 한 줄만 답했습니다. 형님, 망하는 건 빼앗아 쓰던 사람들의 셈이지 제 인생이 아니에요. 흔들리는 스튜디오와 무너진 증여주장 사이에서요. 9년 동안 빼앗아 살던 사람들의 민낯이 친척들 눈앞에 그대로 펼쳐졌습니다. 그 모든 소란 속에서 저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휴대폰을 열어서 미리 잡아둔 변호사 상담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다음 단계를 차분하게 준비하면서요. 저는 짐가방을 들고 그 집 현관을 나섰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매달렸어요. 신발도 못 신고 따라 나와서요. 은희야,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자. 내가 다 잘못했어. 어머니한테도 사과하라고 할게. 응? 우리 9년이잖아.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문을 닫았어요. 9년 동안 제가 닫고 싶어도 못 닫던 그 문을 그날은 조용히 닫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게도 가볍게 들렸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저는 그동안 정리해둔 파일을 통째로 내밀었어요. 날짜 순으로 항목별로 회사에서 거래처 자료 정리하듯이 묶은 거요. 송금 내역서, 영수증, 차용을 보여주는 문자, 350만 원 상환 기록,
거짓말 캡처, 시댁 지출 정리표? 변호사가 그걸 한 장 한 장 넘겨보더니 안경 너머로 저를 봤어요.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오시는 분 처음 봅니다. 이 정도 자료면 친정 자금이 증여가 아니라 대여였다는 거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 매달 갚겠다고 한 문자에 실제 상환 기록까지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큰 그림을 짚어줬어요. 친정 2천만 원 중 남은 1,650만 원은 대여금으로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리고 재산 분할 얘기도 했습니다. 시댁은 끝까지 증여라고 우겼습니다. 그런데 우길수록 설 자리가 좁아졌어요. 송금 내역이 있고 영수증이 있고 갚겠다던 그 사람 문자가 있고 350만 원 상환 기록이 있으니까요. 증여라면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친척들을 동원해서 압박해도 종이 한 장 앞에서는 다 소용이 없었어요. 감정은 흩어지지만 기록은 안 흩어지니까요. 그 사람은 계속 연락을 해왔습니다. 직원도 다 나가고 거래처도 끊긴 스튜디오에서요. 장부 좀 다시 봐달라고, 부가세 좀 도와달라고요. 매번 다른 핑계로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더는 그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9년 동안 사업이랑 결혼을 한 묶음으로 떠받쳐온 제 손을 이제 완전히 거뒀어요. 그 사람의 능력 있는 작가라는 이미지를 떠받치던 게 제 손이었다는 걸 이제 와서 그 사람도 알았겠죠. 하지만 늦었습니다. 제일 마음 아팠던 건 우리 엄마였어요. 엄마는 처음에 제가 이혼녀 소리 들을까봐 눈물을 쏟았습니다. 제 손을 붙잡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돈만 안 줬어도 그 돈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된 거잖아. 다 엄마 탓이야. 엄마가 괜히 적금을 깨가지고. 저는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어요. 엄마, 그 돈이 문제가 아니야. 그 돈을 받고도 엄마한테 냄새난다고 한 사람이 문제인 거야. 엄마가 적금 깬 게 잘못이 아니라 그 돈으로 가게 열어놓고 도움받은 적 없다고 거짓말한 사람이 잘못한 거야. 엄마, 한 번만 똑바로 봐. 잘못한 사람이 누군지. 엄마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자기 탓을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했어요. 나는 엄마 때문에 헤어지는 게 아니야. 엄마를 욕해도 되는 집에서 내가 나오는 거야. 그게 달라. 엄마가 멈칫했습니다. 아주 한참을 머뭇거렸어요. 그러더니 처음으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9년 동안 늘 먼저 머리 숙이던 그 엄마가요. 처음으로 딸 편에 서서 고개를 끄덕인 거예요. 저는 그 작은 끄덕임을 보면서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그동안 미뤄뒀던 큰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부서를 넘나드는 큰 일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집안일에 치여서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밤마다 스튜디오 장부를 맞추느라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다 제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스튜디오 장부 대신 제 인생의 숫자를 맞추기 시작했어요. 그 프로젝트에서 성과를 냈습니다. 회사에서 제 자리를 제 실력으로 다시 증명했어요. 한때 사람들이 저보고 야박하다고, 계산이 빠르다고 손가락질했잖아요. 그런데요. 그 셈법이 사실은 가장 정직한 자기 방어였다는 걸 텅 빈 새 집 식탁 앞에서 저는 비로소 인정했습니다. 제가 셈을 정확히 했기 때문에 저는 9년 만에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셈을 못했으면 증거도 없었을 거고 그러면 그 집에 영영 묶여 있었겠죠. 그 사람은요. 자금도 직원도 다 빠져나간 스튜디오에서 혼자 카메라를 닫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깎아내리던 사람의 빈자리를 뒤늦게 마주한 거예요. 제가 없으니까 그 스튜디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제야 알았겠죠.
하지만 되돌릴 길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시댁 단톡방은요. 끝내 사과 한 줄이 없었어요.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안 했어요. 그냥 침묵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침묵 앞에서 제가 먼저 안절부절 못했을 거예요. 무슨 답이라도 기다리면서요. 그런데 더는 그 침묵에서 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사과가 이제 저한테 필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시누이가 슬그머니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이번엔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화해하자는 거였어요. 옳게, 그래도 우리가 한 식구였는데 이렇게까지 할 거 있어? 다시 잘 지내보자. 저는 그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답하지 않았어요. 읽고도 답을 안 했습니다. 저를 공짜 자원으로 쓰던 그 관계로 다시 돌아갈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한 식구. 그 말이 진짜였다면 우리 엄마 생신에 5만 원을 바닥에 던지지는 않았겠죠. 저는 새 집에서 정리된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항목을 하나 만들었어요. 매달 친정엄마 몫의 작은 봉투를 따로 떼어두는 항목이요. 9년 동안 시댁으로만 흘러가던 그 돈을 이제 우리 엄마 쪽으로 돌리는 거였습니다. 액수가 크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항목을 만드는 손끝이 참 가벼웠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이혼 합의서에 마지막 서명을 했어요. 변호사가 정리해준 합의서였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 정리와 친정 돈을 비롯한 정산 절차를 적은 거요. 펜을 들고 마지막 줄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마흔이. 세 글자를요. 서명을 하는 그 순간 제 손끝에 감도는 건 분노가 아니었어요. 셈이 끝난 사람의 후련함이었습니다. 9년 동안 제 가슴을 짓누르던 게 그 세 글자를 적는 순간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어요. 펜을 내려놓으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9년 동안 미뤄둔 제 인생의 정산이요. 이제야 비로소 시작됐다는 걸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새집 부엌에 서서 미루어졌던 우리 엄마 생신상을 다시 차렸어요. 61번째 생신. 며칠 전 그 집에서 5만 원짜리 한 장이 바닥에 던져지면서 엉망이 됐던 그 생신을요. 이번엔 제 새집 식탁에서 다시 차렸습니다. 거창한 상은 아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미역국 한 그릇. 엄마가 좋아하는 조기 한 마리 노릇하게 구워서 나물 2가지하고 따뜻한 밥 한 공기.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바닥에 던져졌던 그 5만 원하고는 전혀 다른 온기가 그 식탁에 감돌았어요. 기모르는 미역국 냄새가 부엌에 가득 찼습니다. 엄마가 식탁에 앉았어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새 봉투에 깨끗한 돈을 넣은 거였어요. 그리고 두 손으로 받쳐서 엄마한테 건넸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해. 늦었지만 엄마가 봉투를 봤어요. 그 사람이 바닥에 던지던 그 5만 원이 아니라 두 손으로 받쳐 건네는 봉투를요. 이번엔 던지는 손이 아니라 모시는 손으로 엄마 생신을 채운 겁니다. 엄마는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러더니 또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됐다. 무슨 돈이야. 네가 이렇게 잘 사는 게 엄마 생신 선물이지. 돈은 넣어둬라. 너 살림에 보태. 끝까지 또 딸을 먼저 챙기는 거였어요. 9년 동안 한 번도 안 변한 그 습관이요. 저는 봉투를 엄마 손에 다시 꼭 쥐어드리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받아. 이번엔 받아줘. 내가 주고 싶어서 그래. 엄마가 나한테 적금 깨서 줬을 때 엄마도 주고 싶어서 줬잖아. 나도 그래. 받아줘, 응?
엄마가 봉투를 든 손을 떨었어요. 저는 엄마 눈을 보면서 9년 동안 못했던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 냄새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냄새야. 새벽 시장 냄새도 참기름 냄새도 다 좋아. 그게 나를 키운 냄새잖아. 그게 왜 부끄러워? 난 한 번도 안 부끄러웠어. 그 말을 듣고 엄마가 결국 눈물을 떨궜어요. 오래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눈물은 더 이상 사과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9년 동안 엄마는 모욕 앞에서 먼저 미안하다고 머리 숙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눈물은 늘 사과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흘린 눈물은 달랐어요. 미안해서 우는 게 아니라 그냥 딸 앞에서 마음이 풀려서 우는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둘은 천천히 밥을 먹었어요. 누구의 눈치도 안 봤습니다. 시댁 단톡방이 울릴까봐 휴대폰을 흘끔거릴 일도 없었고요. 생신상 차리느라 서서 먹을 일도 없었어요. 그냥 마주 앉아서 미역국을 떠먹고 조기 살을 발라서 서로 그릇에 올려주고요. 엄마가 그러는데 모욕 앞에 먼저 머리 숙이던 그 습관이 조금씩 풀려가는 게 느껴진다고 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 식탁에서 우리 둘 다 9년 묵은 무언가가 천천히 풀려가는 걸 같이 느꼈어요. 식사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엄마가 수저를 내려놓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은희야, 다음 내 생일엔 엄마가 미역국 끓여줄게. 엄마가 너 어릴 때 끓여주던 그 미역국. 소고기 듬뿍 넣고 이번엔 엄마가 차려줄 차례야. 저는 그 말에 잠깐 말문이 막혔어요. 처음이었거든요. 엄마가 받는 사람에서 차려주는 사람으로 마음을 돌린 게요. 9년 동안, 아니 평생을 늘 먼저 물러서고 먼저 미안해하고 받기만 미안해하던 엄마가요. 처음으로 딸한테 뭔가를 차려주겠다고 먼저 나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이 메서 말이 잘 안 나왔습니다. 응, 엄마. 다음엔 엄마가 끓여줘. 나 그거 진짜 먹고 싶어. 그 뒤로 제 삶은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갔어요. 회사 프로젝트에서 저는 계속 성과를 냈습니다. 제 노동이 당연하게 소비되지 않는 자리를요. 제가 일한 만큼 인정받고 제 이름으로 평가받는 자리를 스스로 만들어갔어요. 누군가의 사업을 뒤에서 떠받치느라 이름조차 지워지던 그 시절은 끝났습니다. 친정엄마를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삶. 새벽 시장 냄새가 숨길 게 아니라 자랑이 되는 삶. 그게 마침내 제 현실이 됐어요. 며느리 역할로 제 가치를 증명하던 시절도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의 배경이 아니라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식탁상석에 앉았어요. 한때 제 귓속을 긁던 그 소리요. 5만 원짜리가 차가운 바닥을 미끄러지던 그 사르락 소리. 이제 그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엄마의 웃음소리가 들어찼어요. 수저가 그릇에 부딪는 소리, 미역국 후루룩 떠먹는 소리, 따뜻한 소리들이요. 새집 부엌 냉장고에는요. 이제 시아버지 생신 장보기 목록도 안 붙어 있어요. 연차 내고 준비해라는 그 문자를 출력한 종이도 없습니다. 대신 엄마랑 같이 찍은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어요. 그날 생신상 앞에서 엄마랑 제가 웃으면서 찍은 사진이요. 그 사람 스튜디오에서 찍은 게 아니라 그냥 제 휴대폰으로 찍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가족 사진보다 따뜻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저는 엄마를 배웅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엄마가 손을 흔들었어요. 오늘 밥 참 맛있었다. 조심히 가라.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런데요. 그날은 엄마 등이 작아 보이지 않았어요. 새벽 시장에서 무거운 박스 들다 굽은 그 등이 더는 작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해 보였어요. 9년 동안 제가 봐오던 그 작고 안쓰러운 등이 아니라 자기 딸이 똑바로 사는 걸 본 사람의 펴진 등이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고 저는 혼자 식탁에 남았어요. 빈 그릇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정리된 가계부를 다시 펼쳤어요. 그리고 친정엄마 몫의 봉투 항목 옆에 작은 동그라미 하나를 그렸습니다. 매달 거르지 않겠다는 저 혼자만의 표시였어요. 펜을 내려놓으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결국 내 편은 나 자신부터 되어야 한다는 거요. 9년 동안 저는 엄마를 지키려다 둘 다 같이 당했고 가정을 지키려다 제 존엄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 자신부터 제 편이 되니까 비로소 엄마도 지킬 수 있었어요. 저는 따뜻한 국그릇 너머에 빈자리를 바라봤습니다. 누가 앉았던 자리도 아니고 누가 비운 자리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제부터 제가 채워갈 자리였습니다. 오래 미뤄뒀던 제 진짜 인생을요. 저는 그 빈자리를 보면서 오랜만에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9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온전한 제 저녁이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혼자 참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는 게 사랑이 아니고 내 편은 나부터 되어야 한다는 걸요. 오늘 이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